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김동인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기후재난 대비 정책 방향 제안에 대한 것이고요. 이게 여기서 좋은 논문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제가 이 연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줬던 그런 용역이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지식을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 재난에 대해서 첫 번째 세션에서 김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의 원인이 탄소의 배출이든 아니든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재난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재난을 미국의 예를 들면은 2010년 이후에 미국 전역에 걸쳐서 한 피해액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단일 재난, 그런 극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최근 들어서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1980년부터 2020년까지 285건의 그런 원 플러스 빌리언 재난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41%가 지난 10년 동안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년 피어리드니까 이론적으로는 한 25% 정도가 나와야지 정상인데 그거의 2배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는 점은 기후하고 관련된 재난이 더욱더 심화되고 악화되고 있다, 이런 거를 관측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285건의 재난이 초래한 피해액이 1.875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조 원 정도 되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3.4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걸프 연안, 텍사스 주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미국 51개 중에서 가장 많은 124개의 초대형 재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재난의 전파 경로라고 해서 제가 이걸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은 기후재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개발 활동을 통해서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탄소가 배출되게 되고, 그리고 지구 순환 시스템에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기 기온이 상승한다든지 해양 대기 순환이 강화되고 해수면이 상승되고 빙하가 해빙되고 해양 수온 상승, 그리고 또 해양 산성화,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극한 기상 이벤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보시면은 습도 상승, 그리고 무광호 일수 증가, 국지성 호우가 강화되고요. 그리고 슈퍼 장마,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오는 장마, 그리고 슈퍼 태풍, 그리고 가뭄, 가을 태풍 등이 이렇게 극한 기상 이벤트로 오게 되고, 이것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수간 접촉이라든지, 그리고 바이러스 매개체의 서식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기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1차적인 기후재난으로 나타납니다. 가축의 폐사, 그리고 대규모 화재, 녹조, 도시열섬 악화, 건천화, 가뭄, 도시침수, 하천 범람, 해안 범람, 해안 침식, 적조, 강제 인구 이주, 신종 바이러스 부활, 대기 오염, 이제 이런 것들이 1차 기후재난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것이 간접 기후재난으로 확장이 되는데 에너지 시스템이 마비된다든지,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으로 시민들이 고생을 한다든지, 상하수도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흉작, 그리고 인간의 전염병이 확산되고 가축의 전염병도 확산되고, 그리고 또 사회 인프라 시설에 기능이 상실되고 파괴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간접 기후 재난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화가 되면은 사회 기후 재난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 말고 그 전에 아주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밀 생산이 줄어들고 밀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식량난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국가 내부 간의 갈등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식량 안보가 위협이 되고, 그리고 국가 간의 마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겪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정신 건강도 저하가 되고, 그리고 부상, 그리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악의 상황은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제 파괴가 되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슈퍼 재난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후재난 전파 경로를 보면은 인간의 개발 활동으로 인해서 전 지구, 그리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종류의 피해가 일어난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공학적인 측면에서 기후재난을 바라보면은 극한 기상 이벤트의 크기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극한 기상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하는, 그리고 순차적으로 짧게 발생하고, 그리고 극한 기상 이벤트의 시공간적 범위가 아주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재난은 대형화가 되고 복합화가 되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간접 재난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예전에 신종플루도 그렇고 그 인간이 생태계의 그러니까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걔네들이 인간하고 접촉한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접촉이 원래 안 됐던 그 동물들끼리 접촉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생기는 그런 바이러스들도 우리가 기후전환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기후재난을 축을 두 개를 나눠봤습니다. 오른쪽 왼쪽 축은 뭐냐면은 그 구글 트렌드에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그런 쪽이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한 그 재난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보면은 이거는 제가 문헌 조사를 통해서 위쪽으로 갈수록 피해액이 많이 나온 그런 재난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홍수나 폭염, 산불, 가뭄, 이런 녹조, 적조 이런 것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에 대한 피해가 거의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이것 때문에 단명하는 그 인구를 세보니까 수백만 명에 달할 정도로, 중국에서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주 겪지는 않지만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간접적으로 겪는 우리 건강에 미치는 그런 걸로 보면은 충분히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홍수는 국민적 관심도 높았지만은 그래도 가뭄이나 폭염보다는 그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적게 산정이 됐고, 그리고 폭염 같은 경우가 그 기후 변화하고 맞물려서 계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모든 GCM의 결과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 관심도도 더더욱 커지고 있고, 그리고 폭염 같은 경우는 죽지는 않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병을 얻는 그런 취약계층이 아주 많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됐고요. 그리고 가뭄 같은 경우도 홍수보다는 몇 배 더 그 피해 규모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도는 좀 덜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그래서 그 해외에서는 이런 기후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FEMA죠, 그 연방 그 재난청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그 적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후 과학 및 기후 변화 적응 전문가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스템을 설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홍수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홍수 지도를 만들고 그 홍수 지도에 아는 모든 주민들은 반드시 홍수 보험을 사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홍수 지도를 만들 때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해서 좀 더 확장된 홍수 지도를 만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시행은 안 되는데 지금 아주 활발하게 고려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투자하는 그런 사회 인프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평가를 할 때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했는가 이런 것들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각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협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요, 재난 분야하고 기후 변화 적응 개념을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은 기후 변화를 고려해서 이수치수 생태 관련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이후에 적응 전략을 보면은 그린딜이라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이제 그 기후 변화 적응에서 관련된 가장 큰 그 상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탄소 중립, 저탄소 혁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후 재난,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적응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시면은 과학을 중시하고, 그리고 또한 스위프터,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신속하고 빨리 대처를 해라. 그리고 시스테매틱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역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후재난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범위가 크고, 그리고 한번 일어나면 피해액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피해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평소에 만들어 놓자, 이제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 대응을 가장 정책적으로 처음 실행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기후 변화 법안 클라이밋 체인지 액트를 제정해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재난 관리에 고려하기 시작했고, 그 5년 주기로 클라이밋 체인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홍수, 보건, 수자원, 천연자원, 질병 등의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내셔널 어댑테이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다분야의 세부 시책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보전에 큰 비중을 두는데 도시 전역에 그린 인프라 도입을 통해서 도시 내 기후 재난이죠, 홍수, 폭염 등을 예방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기후 변화 적응법을 제정을 처음으로 했고요. 그리고 방제 기본 계획이 2020년에 나온 걸 보면은 풍수해 보험을 운영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화를 통해서 대비를 하자, 그런 것이 있고, 워낙 그 재난이 크게 자주 일어나는 국가다 보니까 뭐 재난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를 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빨리 복원하는 이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외 대비 체계들을 요약을 해서 보면은요, 그 과학 및 데이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커뮤니티 대비 역량 강화, 이건 뭐냐면은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기후 변화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쪽, 그리고 대형 재난, 그리고 복합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면서 느낀 점은, 그 여기 보여드리는 그런 다양한 재난과 같이 그 기후 재난이라는 것은 뭐 홍수만, 가뭄만 이렇게 심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양한 재난들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일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의 다이내믹스를 분석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합 대형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재난이라는 거는 뭐 가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재난은 내가 건강이 위협을 받고 생명이 위협을 받는데 나를 돌봐줄 병원이 없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가장 큰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많은 서적들 읽어보면은 뭐 특히 그 코로나, 제2의 코로나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후 재난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홍수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해서 어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첫 시간에 김종규 교수님께 말씀하신 거와는 좀 상충되는 의견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10%가 건설업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그걸로 인한 피해를 겪지 않고 됐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언젠가 누군가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역설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회복 탄력성 개념을 침수 운영에 좀 도입을 하고, 온사이트 침수 방어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건물을 하나를 지어도 그 새로 짓는 건물 안에서 개발 전이랑 후랑 똑같은 홍수량이 배출되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린 인프라라든지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좀 시도하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폭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이 그 폭염이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정식 재난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그 것들, 특히 뭐 그린 인프라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 대비 체계 방향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가 계획을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만드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각 부처에서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계획은 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만드는 계획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그 지자체에서 만든 계획에 의해서 체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을 만들 때 보면은 왼쪽에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그 여기저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져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에서 가져와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국가 계획에서 최상의 계획에서 이제 부처 계획으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어떤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또 지자체 레벨로 또 관리 계획이 만들어질 때 또 가이드라인이 같이 있어가지고 좀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식이 아닌 좀 종합된 방식의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근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혹시 이 자리에서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시면 살짝 손을 들고 질문 하나 정도 받아도 될 것 같거든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입니다. 강원대학교 김병식 교수님께서 기후 변화로 인한 미래 한반도의 홍수 위성의 전망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좋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김병식입니다. 저는 수자원을 11년 전까지 하다가요. 지금은 이제 수자원보다는 이제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대학원에 있고요. 저는 이제 기후 변화를 아마 거의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기후 변화에 대응한 그 수자원 전략 수립부터 되게 다양한 걸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뭐 가뭄보다는 홍수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장표는 많지만 주로 그림 위주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떻게 홍수 위험성의 증가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기후 변화를 항상 저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포캐스팅과 프로젝션에 대한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후 변화의 시작은 결국은 이 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가시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명확히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있는데요. 강원도에 아시다시피 이제 명태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제 한 마리를 잡으면 한 50만 원 정도의 이제 가치가 높은데요. 이제는 이 기후변화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이 수자원 설계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제는 받아들이는 사실로 이제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한반도의 강우 특성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삼각형의 모양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듀얼에 대한 어떤 피크도 가지고 있고 10월 달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면서 적절한 물 공급과 이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문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수문 상황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저희가 한 몫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시 배수 체계가 한계가 왔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PPT가 아니고 PPT로 좀 띄울 수 있나? 이게 지금 PDF로 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집중으로 인해서 도시 배수 체계에 한계가 왔고요. 이 원인을 좀 여러 가지로 좀 나눠 보았습니다. 결국은 잘 아시는 저희 이제 수잔하는 사람들 항상 얘기하는 게 도시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결국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거기에 기후변화라는 것이 큰 이제 오이크먼트가 됐죠. 저는 여기서 이제 살펴보는 게 기후변화와 재인벤토리의 변화로 저희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기후변화와 재해라는 관점에서 앞에서 이제 재해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관점에서 중요시 보는 거는 이 인벤토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 제가 이제 SPRC라고 하는 소스와 패스웨이와 그 다음에 리셉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 건데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스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이제 리셉터와 인벤토리의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발생한 서울 강남의 침수 원인을 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인벤토리 관점에서 보면은 강남의 지형학적인 원인이 많이 교란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우리가 반포의 유역 분리를 하는 터널을 20년 빈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소스의 변화가 굉장히 커지면서 공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빈도 이상의 비가 내리게 됐습니다. 이 분석을 저희가 해보면은 단기 지속 시간에서의 특성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 보신 바와 같이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은 그러니까 이제 한 3시간 이내에서의 지선과 간선 10년과 30년을 넘어가는 이제 강우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게 기후변화와 극한강우에 대해서 말씀을 항상 하는데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매년 100년 빈도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을 할까요? 그러면 저희 수문하시는 분들은 그러죠. 그래서 기후변화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 기후변화가 올해도 100년, 내년에 100년이 내리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는 100년 만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날에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1%가 100년 빈도고요.
그러니까 25년 빈도는 한 4%, 그러니까 충분히 매년의 강우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설계 빈도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희가 설계를 넘어서는 캐핑 레인지 밖에서 일어나는 아웃라이어가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PDF에 대한 쉬프트를 일으키게 된다는 건 다 저희가 그 IPCC 보고서와 익스트림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설계 빈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이 설계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증가되는 양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빈도 해석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 저희는 정상성을 가지고 빈도 해석을 했지만 너무나 잘 하신 것처럼 비정상성의 이제 빈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과연 과거의 값이 미래를 지향할 것이냐를 생각한다면은 저희는 이렇게 치명적인 오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타임 시리즈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PDF를 통해서 PDF의 테일을 이용하는 이런 식의 이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빈도 해석 방식의 문제는 결국은 과거의 통계적인 정상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숫자 논리만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스태틱스틱하는 방법과 클라이믹 체인과 스토캐스틱을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러한 IDF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고요. 특히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벌써 10여 년부터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에서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캐퍼시티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고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 것이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재해를 얘기할 때 수재의 파라다임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해저드가 커지고 익스포저가 커지고 볼너너빌리티도 커지면서 리스크는 커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최근에 IPCC 6차 보고에서 나오는 SSP 245, 특히 보통은 저희가 8.5라고 하는 것을 쓰지만은 가장 베스트하다는 245를 썼을 경우에도 어떤지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극한 강우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타임스를 이용하지 않고요. OBS의 그 24시간이 아닌 원데이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시간으로 쪼개는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극한 시나리오를 제가 작성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바라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17개의 GCM의 이제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년 빈도의 24시간의 값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비해서 현저하게 미래에 증가한다는 걸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제가 있는 그 강원도와 중부 이제 수도권 지역과 그 남부 지역이 굉장히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치수 위험도 또는 치수 안전도를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 슬라이드는 이제 리턴 피리어드별의 이제 레인폴을 보여드리는 건데,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PDF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IDF에 대한 값들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시기 위해서 저희가 20년 빈도를 보시면 전국의 평균입니다. 현재에 비해서 점점점 이제 퓨처로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데요. 10년과 지성과 간선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도시에서의 10년과 30년의 빈도 같은 경우에도 보신 바와 같이 현저하게 거의 하프 이상으로 떨어진다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외국에서도 어떻게 했는지를 아까 이제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영국에서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과 연결을 해서 국토계획과 연결을 해서 이미 실시한 바가 있고요. 또 일본에서도 치수 안전도를 전국의 국토에 대해서 이렇게 체인지 팩터를 제시해서 이미 설계를 다 상량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체인지 팩터는 이 각각의 이제 어떤 지역에 실무자들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어떤 계산보다는 체인지 값을 줘서 2년 빈도부터 500년 빈도 값의 값은 얼마 값을 곱해줘라고 하는 안준율 개념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무자들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잡한 모든 프로세스를 생략하고 우리나라의 파드처럼 이렇게 기후변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입니다. 제가 그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완화와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원신이 되고 싶으실까요? 연기가 났을 때 연기량을 줄이고자 하는 원신이 되거나 아니면 연기를 막고자 하는 원신이 되고자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나 쉽게 하는 말처럼 두 가지 감축과 적응 정책을 같이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기후 변화는 자동차와 같아서 달리게 되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배출했던 양이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 탄성 때문에 저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기후 변화를 고려해서 설계 홍수량에 대한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이미 이거는 회장님이신 배덕규 교수님께서 과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고 이제 많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 홍수량에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손을 내야 될까요? 설계 빈도를 높이는 게 맞을지 설계 수문량을 높일지를 저희가 고민할 시기입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설계 빈도보다는 설계 빈도를 고정하고 설계량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기후변화 프리미엄을 넣어서 그 값을 고려한 설계량으로 바꿔줘야 된다. 또 하나는 현재의 설계가 준공 직전에서 설계가 아니라 우리가 목표 연도로 또는 서비스 연도로 하는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연도의 설계 빈도로 해서 설계를 해야지만 기후변화 프리미엄이 고려가 된 설계 수문량이 되고 홍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케이스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계산해봤던 이제 프리미엄인데요. 전국의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에서의 문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체는 굉장히 평활이 돼 있고 원대의 이상을 값을 주기 때문에 시간 단위 이하의 설계 강화력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앞에서 영국에서처럼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한 방법보다는 심플하고 실무자들이 아무 고민 없이 쓸 수 있는 설계 강화한 산정 툴을 제공을 해야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흔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는 전국 강호레이더가 지금 1,600억을 들여서 전국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강호레이더 기반의 때문형 체계가 아직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학교에서 방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로 방제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슬라이드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양을 방제와 감제를 통해서 이렇게 유혹해서 관리를 해주고 위기관리 대책을 통해서 해야지만 저희가 새로운 이상치를 넘어가는 설계를 넘어가는 이상홍수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한눈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리스크 기반의 리스크에 대한 이상홍수 관리가 되고요. 기후변화를 증가하는 어떤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줄여줌으로써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가 있을 거고 교집합에 생각하는 이 빨간색 부분이 굉장히 작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아시겠지만 도시에서의 물에 대한 선해 관리와 면허 관리를 통해서 다층적 이상홍수 대응 대책이 이제는 보편화가 되지 않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의 재난에서의 위기 관리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입니다. 잘 아시는 해저드와 익스플로저 브럼프트의 관계가 아니라 다이나믹한 소스와 패스웨이와 그다음에 특히 이 패스웨이 관리를 통해서 리섹터를 줄여줄 수 있는 이 동적인 리스크 컨셉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도시에서의 방제 성능 목표를 단순히 이제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 경제력을 고려한 할당량을 통해서 이렇게 방제 성능 목표 강화로 바꿔주고 실무 적용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관리 측면에서는 다중 센서와 AI를 이용을 해서 도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항상 수자원을 배울 때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까지 도시 홍수와 홍수 관리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 걸 절대 보여주지가 않고 있거든요. 도로를 설계하시는 분들, 수자원을 하시는 분들,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홍수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연계된 관리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발표해 주신 김병식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짧게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별도로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SSP,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한국의 미래 극한 강수라는 주제로 국민대학교의 신주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신주영입니다. 앞서서 여러 훌륭하신 선배 교수님들이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하는 발표가 약간 그러니까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좀 집중해서 했던 처음에 발표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받아서 조금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쉽게 해달라고 해서 좀 쉽게 준비를 했는데 저만 좀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게 좀 티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 SSP, RCP 뭐 이제 앞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이제 한국의 미래 극한 강수에 대한 시나리오 모델 결과를 좀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배경은 뭐 짧게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기후 강우 패턴이 변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와 이야기들은 이전 발표자 그 선배 교수님들께서 잘 발표를 해주셔서 뭐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시나리오 모델 인터 컴패리슨 프로젝트라고 이런 전 세계에 있는 기상 그 연구 기관에서 이제 GCM 모델을 시나리오를 이용해 돌려서 이 다중 모델을 비교하는 것을 현재 진행 중인데 총 8개의 미래 시나리오와 하나의 초기 조건 앙상블을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 MPI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물론 기후 변화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로 이 그 도메인을 정해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원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 격자 크기가 굉장히 좀 공간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코덱스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코디네이티드 리저널 다운스케일링 익스페리먼트 프로젝트가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 기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시나리오 MPI를 다운스케일링한 MPI로 보시면 되겠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프레임워크 제공해서 이제 지역적인 기후로 예측 자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미래 그 한국의 극한 강우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 시나리오는 총 이제 오른쪽에 보이면 이제 매트릭스를 보시게 되면은 SSP, 그러니까 Shared Social Economic Pathway, 그 다음에 그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그 패스웨이 이게 두 개가 있는데 한쪽 왼쪽에 있는 이 Y축 방향은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이제 발생하는 이 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X축 방향에 있는 그 값들은 이제 인류의 행위를 통해서 얼만큼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SSP 1부터 5로 넘어갈수록 이제 인류가 기후 변화 저감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총 매트릭스 전체로 봤을 때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시민6 시나리오에서 그 시민6 프로젝트에서 결정한 이제 시나리오가 총 이제 대표적인 4개가 있는데 SSP 126, 그다음에 SSP 245, 그다음에 SSP 370, 그다음에 SSP 585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선택된 이유는 이제 SSP 1이라는 저희가 인류의 그 노력이 된 이 복사 강제력,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이 당연히 제일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그 커플링에 의해서 이 모든 그 시나리오가 선택이 됐고 총 4개를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그 SSP 126, 그러니까 저희 인류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기후 변화 저감 대책을 적용했을 때의 미래 변화와 그다음에 SSP 585,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 탄소 발생량을 꾸준히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 기간을 이제 뭐 다음과 같이 구분했었고요. 그래서 뭐 근미래, 먼미래에서 이제 P1, P2, P3 이제 비교했었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제가 그 모델의 편의를 보정하지 못했고, 이제 편의 보정 대신에 이제 변화율로 계산해서 이 과거 대비 값이 이제 현재와 같으면 1보다 크면 증가, 1보다 작으면 감소를 의미하는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MPI의 경우 총 22개의 GCM 모델의 강호 자료를 사용을 했고 이제 1단위 자료였었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EA 페이지 2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기상과학원 자료를 적용했고요. 그래서 3시간 단위 강호 자료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MPI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연체대 강우 시기열을 이제 2015년부터 2100년까지 자료를 이제 도출한 것인데 SSP 126 그 시나리오 보시면 서울 지점 같은 경우는 약 2%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는 2100년이 됐을 때의 증가량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7%. 그러니까 2%, 7%면 10% 이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증가라든가 뭐 내부적인 그 변동성 정도로도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제 SSP 585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2100년이 되면은 20%, 그다음 부산도 20%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량은 이제 그 전체 22개 양상물의 이제 중간값을 가지고서 제가 분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구랑 대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구는 6%, 그다음에 대전은 뭐 4%, SSP 126 시나리오에 대해서 연체대 강우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585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제 22%, 근데 뭐 20% 정도 증가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3%, 뭐 7%, 그다음에 585에서는 17%, 18%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SSP 126 시나리오 상에서 인류가 충분히 대응을 잘하면은 이 연체대 강우 시기열이 분석을 통해서 강우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은 585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보면은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이 연체대 강우량의 증가가 굉장히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간적인 분포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었는데 다음과 같이 SSP 126 같은 경우는 P1, P2, P3 기간이 지나갈수록 증가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증가는 확인할 수 없었고, SSP 585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갈수록 그 증가세가 굉장히 큰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EA 자료를 비교하는데 코덱스 EA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SSP, 시나리오 MPI랑은 굉장히 그 다른 값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점, 왼쪽이 서울, 오른쪽이 이제 부산 지점인데 위에가 SSP,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SSP 126, 그 다음에 빨간색이 585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SSP 126에서도 약 10% 이상의 강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585 시나리오에서는 40% 정도 증가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126 시나리오에서도 한 50% 증가했었고, 그 다음에 585 시나리오에서도 한 50%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에 있던 결과와 다르게 SSP 126 시나리오 상에서도 이 강우의 증가량이 굉장히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큰 것을 코덱스 EA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구에 대해서는 한 10%, 그 다음에 재밌는 게 585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한 50% 이상,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13%, 그 다음에 585 시나리오에 30%. 그래서 인천이라든가 울산 이런 지역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재밌는 거는 울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체대 강우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24시간을 이제 비교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아까 이제 도시 용수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이 되는 짧은 지속 시간인 3시간 단위로 비교해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SSP 126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 증가량이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뭐 585 시나리오에서 30%, 부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24시간보다 그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다음과 같고요. 대구도 이제 20%, 50%, 그다음에 대전도 13%, 30%. 인천도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585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울산 같은 경우도 24시간과 다르게 SSP 126 시나리오에 대해서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 분포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까와 다르게 시나리오 MPI를 적용했을 때는 이 시나리오 MPI 그 모델 자체가 굉장히 GCM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 EA 자료를 사용했을 때 이 지역적인 특성이 잘 살아나서 그 모델의 지역적 차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시나리오 MPI를 적용해서 저희가 시나리오 모델을 사용해서 기후 변화를 평가했을 때 이 저희가 평가한 결과보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더
과대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재밌는 결과는 이 격자에 있는 값을 전부 다 평균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MPI에 있는 값도 격자 값을 다 평균하면은 그 평균 값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한 2%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보면은 그 각각의 모델이 그 예상하고 있는 그 평균적인 경향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평균적인 경향이 지역적 베리에이션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 3시간에 대해서 공감 분포를 한 경우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MPI 모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성공적인 기후 변화 저감 정책을 수행 시 한국의 극한 강우량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기후 변화 정책 저감 정책의 실패 시 연체대 강우량이 한 15에서 20%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었고 코덱스 EA 페이지 2 모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보게 되면은 연체대 강우량의 증감이 지역적으로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물론 저희가 이 분석에서는 이제 코덱스 자료를 원래 앙상블로 해서 좀 불확실성을 감소시켰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앙상블 자료를 좀 그 자료를 생산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모델의 자료는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랬을 때 이제 기후변화 저감 정책을 실패할 경우 한 40에서 70% 내외로 연체대 강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매우 성공적인 기후변화 저감 정책을 수행 시에도 연체대 강우량이 증가하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영향 저감 대책보다 이제 기후변화 이 대응책에 대한 준비가 저희가 확실히 조금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 기후변화 저감 대책을 적용했을 시에도 충분히 지역에 따라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잠깐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나중에 질문을 주십시오. 예,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세션 1의 마지막 발표를 준비하겠습니다. 정건희 교수님, 호서대학교 정건희 교수님 모시고요. 기후 위기 시대 대설 피해 예측 및 재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호서대학교 정건희입니다. 원래 이 소개 전화를 받았을 때 기후 위기 뭐 시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눈인데요. 그랬더니 괜찮다 하셨는데 역시나 다른 게 다 홍수인데 저만 눈입니다. 이렇게 눈이 다 홍수 많이 들으셨으니까 눈 얘기 듣는 것도 뭐 나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때마침 이번 주에 한파가 와서 조금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세션명을 받았는데 같은 세션에 발표하시는 분이 김동균 교수님, 김병식 교수님 이런 분이셔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나를 왜 이런 데다가 그래서 대가분이 이제 앞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좋은 발표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기후 위기 시대 대설 피해 예측 및 재난 관리 방안이라는 과제를 사실은 이제 비슷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했었고 올해 이제 후속 과제를 새로 시작했거든요. 그 과제 내용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이제 저는 아직 대가는 아니다 보니 아주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다 가지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이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뭐 제트 기류가 붕괴돼서 북극의 한기가 중위도까지 남하해서 뭐 한파가 왔다. 그래서 대설이 발생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뭐 이런 데까지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나 기상 이변 뭐 이런 등등의 영향으로
과거하고 약간 다른 대설 발생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16년도에 제주도 공항 폐쇄됐던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주도는 눈이 오면 일반적으로 다 녹기 때문에 제설 장비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파가 같이 와서 눈이 녹지 못하고 많은 양의 눈은 아니었는데 공항이 폐쇄되고 도로가 마비되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2001년 부산에 12cm, 다시 2005년 부산에 37cm, 그다음에 2007년 광주에 41cm, 뭐 2011년 포항에 잘 안 보입니다. 28cm 막 이렇게 과거에 이 동네 눈 안 오는데 이런 동네가 막 30cm, 막 40cm 이렇게 가까이 눈이 오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 생각하면 보통 강원도 생각하잖아요. 강원도를 살펴보면 2001년, 11년, 14년에 1m 이상 눈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도 80cm, 2021년에 88cm 이런 식으로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로도 살펴보시면 이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최근 들어서 대설주의보, 경보, 한파주의보 이런 것들의 발생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달리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하는 대설 피해가 발생하는구나 이런 데서 사실 연구가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 대설 피해 하면은 크게 그 시설물 피해하고 교통 피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피해가 나면 이제 도로 혼잡, 그다음에 차량 고립 관련된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고요. 2010년도에 뭐 수도권의 도로 마비, 그 다음에 2021년도 퇴근길에 눈이 와가지고 막 차가 다 막 차 길에 막 버리고 퇴근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이 도로 피해를 어떻게 좀 적절히 빨리 대응하고 예방할 것인가 이런 데 좀 행안부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피해를 살펴보면 사실은 뭐 눈이 와서 집이 무너졌다 이런 일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게 사실 비닐하우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여기 도표로 좀 있는데 비닐하우스 피해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 피해도 좀 빨리 예측하고 줄여보자. 뭐 이런 그 배경에서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과제 막 PPT도 가져오고 제 연구 결과도 막 가져오고 막 그래서 좀 많은데요.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등으로 대설 피해 발생 빈도 양상이 달라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설심 관측 자료의 신뢰성 굉장히 부족하고요. 강우에 비해서 관측하는 공간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서 우리가 적설심 관측하는 정확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피해 예방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연구의 목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홍수 같은 경우는 유역의 상류에 비가 많이 내려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루에 갑자기 홍수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설 피해는 그 눈이 내린 그 지점에 그 시설물이 그 도로가 피해를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이런 데는 뭐 이렇게 막 높은 산이 있고 만년설이 있고 이래가지고 봄에 눈이 녹아서 갑자기 막 하루에 홍수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지점에 눈이 정확하게 언제 얼만큼 왔는지를 그 추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수를 예측한 AWS 지점에 비해서는 관측망 밀도가 굉장히 낮아서 실제로 피해가 보고됐는데 그 적설심을 관측하는 관측소에는 눈이 안 와서 적설심이 0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이전에 연구 5년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공간 분포를 어떻게든 추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중편파 레이더나 뭐 이제 후에 연구 결과 보여드릴 텐데요. 인공위성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분포 추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닐하우스나 이런 가건물들이 주로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후에 농촌진흥청에서도 비닐하우스의 규격을 강화하자 그래가지고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이런 그 규격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내재형으로 안 지으면 보상 안 해준다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민들이 지으실 때 아주 정확하게 규격을 막 맞춰서 지으시진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닐하우스 마다 또 특성도 있고 뭐 지역마다 특성도 있고 뭐 제주도 같은 데는 비닐하우스에서 감귤나무도 막 농사를 지으세요. 비닐하우스 엄청 크거든요. 가서 막 걸어 다녀도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 굉장히 취약합니다. 눈이 오면은. 그래서 비닐하우스의 이런 구조적인 거동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좀 디테일하게 그 폭설 피해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해석도 연구 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진 않아요. 이 부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최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일단 5년 동안 개발했던 풍수의 피해 예측 그 함수가 있었습니다. 시군구별로 개발했고요. 뭐 하면서 뭐 취약성 분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인자 고려, 뭐 재연보 분석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분포라듯 적설의 공간 분포나 뭐 구조물의 구조 해석 결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고도화하겠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과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피해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행안부에서. 근데 도로 관련된 그러니까 결빙 취약 구간, 뭐 제설 취약 구간, 적설 취약 구조물 뭐 이런 이름들로 굉장히 다양한 뭐 도로관리공단, 그다음 경찰청, 뭐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뭐 행안부 이런 데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 만드는데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 묶어서 도로 통제 상황이나 이럴 때 우회 시나리오를 뭐 찾고 이런 데 좀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모으고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런 것도 이제 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사실 이중편파 레이더로 적설의 공간 분포 예측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적설이 이렇게 쌓였다 녹았다 하는 이제 장기 적설 모의하는 부분, 그다음에 구조물의 파괴 확률을 계산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대설 피해 예측 함수를 업데이트하는 부분, 그다음 이것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연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중에서 이제 제가 했던 부분,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수행했던 부분들만 좀 가져왔습니다. 성과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이제 제공하는 적설심 자료나 기상 자료를 이제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과 앞에서 말씀드린 상습 결빙 구간, 적설 취약 구간, 적설 취약 구조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상습 결빙 구간인데요. 이제 그 오픈돼 있습니다. 이건 전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받으면 그 상습 결빙 구간에 시점과 종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로망을 갖다가 이 시점과 종점 사이에 도로를 또 막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나중에 비교해서 이제 어느 도로가 더 취약한가 이런 분석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적설 취약 구간은 사실 같은 개념인데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또 되게 좀 재밌는 게 상습 결빙 구간을 보면은요,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막 경상남도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경상남도 별로 안 많을 것 같은데 이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 여기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결빙 취약 구간 자료를 많이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가 더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막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적설 취약 구간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뭐 고갯길이나 뭐 급경사지 이런 데가 이제 취약 구간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경상남도 제일 많고요. 그다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뭐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취약 구간을 설정할 건지, 그다음 취약 구간들이 어떻게 서로 겹치는지, 그다음에 이런 취약 구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설 취약 구조물인데 구조물을 그 데이터는 이제 오픈되어 있진 않아요.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건데 왜냐하면은 뭐 PEB 구조나 그다음에 노후주택이나 뭐 가건물이나 이런 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 개인 그 소유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또 해안부에서 눈 오기 전에 전화해서 눈 치우세요. 뭐 눈 와서 안 무너졌습니까? 이런 거 관리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가지고 어디에 또 취약 구조물이 있나 이런 것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2차원으로 뭐 취약성 분석하고 막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풍수의 피 예측 시스템이라는 곳에 탑재되어 있는 대설 피 예측 함수 결과고요. 요게 이제 고도화될 거고, 요거는 이제 그래서 공간 분포를 좀 고려하기 위해서 이게 현재 지금 수자원학회 논문집 12월호에 실릴 예정인 연구 결과인데요. 유럽 우주국에서 제공한 센티널 위성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센티널 1B에 사 영상을 가지고 그 합성 개구 레이더죠. 거기에 그 위상 차분 기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적설 심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12일에 한 번씩 우리나라 위에서 찍어요. 근데 그 눈이 오기 전에 찍은 영상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분홍색 눈 쌓인 건데요. 그럼 눈을 투과해서 나오는 파장이 이제 굴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파장 차이를 위상차를 이용해서 눈이 얼마나 쌓였나 이걸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기상 쪽에서는 많이 했고요. 사실 수자원 분야에 많이 적용된 바는 없습니다. 기존에 가시광선 영상 같은 거는 많이 했었는데 요 사 영상은 많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제 전라도 서해안 충남 전라북도 서해안 지방에 적용을 해봤고요. 유럽 우주국에서 그 센티널을 배포하면서 센티널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스냅이라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분석을 한 거고요. 분석한 결과 뭐 격자별로는 한 90% 이상, 그다음에 지점별로 한 70% 이렇게 꽤 제법 잘 맞습니다. 전라도 이쪽을 분석을 한 이유는요. 저희가 강원도를 먼저 해봤어요. 눈 많이 오니까. 근데 강원도에 이게 겨울에 나무들이 많아서 눈이 없을 때 지표하고 눈이 왔을 때 하고 이게 굉장히 간섭이 많이 생겨서 이제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평지를 찾다 보니까 이쪽 서해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위성 영상이 가진 한계 자체가 12일에 한 번씩 찍다 보니까 얘가 눈이 많이 쌓였을 때 딱 찍어줘야 되는데 12일 전에 눈이 안 왔을 때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관측 지점별로 눈 온 거거든요. 여기 앞에 여기 볼록 피크 첫 번째 피크 때 저때 찍어줬으면 참 좋았는데 다 녹아서 두 번째 눈 온 다음에 찍혔습니다. 이때 위에 막대 그래프는 온도인데요. 이때 온도는 심지어 영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눈이 막 녹아서 눈 결정하고 눈 녹은 물하고 막 같이 섞여 있다 보니 이게 또 파장의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굴절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또 결과에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유전율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적설 공간 분포 추정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럼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폭설 발생했을 때 뭐 도로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뭐 또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뭐 관심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대본 발령 기준이라던가 이런 거 매뉴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눈이 오면 2시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에 뭐 그 전체 통행량의 50%나 60%가 다닐 수 있게 제설해야 된다. 이런 제설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별로 통제 기준도 있고 합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취약 구간에 엎어가지고 우회도로 설정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도로 관리 업무 관련된 사전 조사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설은 그동안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던 재해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현재는 이제 풍수의 저감 종합 계획에도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를 계속 꾸준히 수행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적설심 추정 기술이라던가 관련해서 피해 예방 및 저감 방안 수립 이런 데 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해 주신 정건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오바돼 가지고 질문 없이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